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는 작은 마을에 신통한 관상가 하나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이 관상가라 불렀습니다. 헌데 이 관상가에게는 아주 기묘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두 눈이 멀었다는 것이었소.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눈먼 사람이 어찌 관상을 본단 말이오. 마을의 약재상 김주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신기한 장사수완이구만. 못 보면서 본다고 하니 사기꾼 치고는 제법 대담하오. 대장간 박서방도 거들었죠. 하지만 관상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김주사. 자네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구려. 약재상이면서도 자네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지 않소? 김주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찌 그것을? 그리고 박서방. 자네 딸아이가 마을 훈장의 제자와 몰래 만나는 것을 알고 계시오? 자네가 그토록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 가난한 서생 말이오. 박서방도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관상가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소. 양반부터 천민까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관상가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가 한번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아이고, 관상가님? 어찌 눈이 멀었는데도 그리 사람의 운명을 훤히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까? 어느 날 중년의 부인이 신기하여 물었습니다. 관상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허허, 부인. 세상 이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사람의 얼굴에는 운명의 소리가 담겨 있어. 걸음걸이에서 들리는 망설임의 소리, 숨소리에 섞인 불안의 떨림, 말투에 배어나오는 탐욕의 울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뿐이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신기해했답니다. 그 마을에는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두 친구가 있었소. 하나는 김진사의 아들 김유신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선비 이몽학이었죠. 김유신은 집안이 부유하여 늘 비단 옷을 입고 다녔고 이몽학은 해진도포 한 벌로 사계절을 나는 처지였으나 두 사람의 우정만큼은 황금보다 단단했답니다. 몽학아, 과거 공부는 잘 되어가는가? 형님 덕분에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번 가을 과거는 글렀소. 걱정 말게. 내가 자네 과거 비용을 대주겠네. 자네 재주라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야. 김효신은 항상 이렇게 친구를 돌보았고 이몽학도 그런 친구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김유신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 신부는 이웃고을 양반가의 딸 소아였는데 그녀는 외모도 출중했지만 무엇보다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여인이었죠. 혼례 날 이몽학도 친구의 혼인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축하하네. 형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시구려. 허허, 고맙네. 자네도 곧 좋은 연분을 만나게 될 걸세. 신부 소아는 이몽학을 처음 봤을 때부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난한 차림새, 하지만 단정한 용모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야심을 놓치지 않았죠. 저 선비,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에 가득 차 있구나. 언젠가 저 사람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소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김유신의 아버지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소. 그리고 유산 정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여보, 시아버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재산을 숨겨두셨다니. 소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 뒤뜰 석축 아래 감춰진 항아리에는 은자가 가득했고 곳간 벽 속에는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숨겨두신 것 같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오. 김유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아의 눈빛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했죠. 그 무렵 이몽학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소. 과거에는 또 떨어졌고 늙으신 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셨으며 비댕이들이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형님, 면목이 없지만 혹시 당분간만 돈을 꾸어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밤 이몽학이 김유신의 집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얼마나 필요한가? 김유신은 흔쾌히 돈주머니를 꺼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소아의 표정은 싸늘했죠. 여보, 우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인, 이 친구는 나의 친형제나 다름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김유신의 말에 소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가난한 선비가 우리 집에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면 어찌 될까? 분명 욕심이 생길 것이고 그걸 이용하면?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아는 이몽학을 일부러 찾아갔소. 김유신이 다른 고을에 볼일을 보러 간 날이었죠. 형님은 여기 안 계신데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이몽학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실은 당신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소아는 수줍은 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계산적이었죠. 그녀는 김유신이 자신을 구박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집안에 숨겨진 재산 때문에 남편이 변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답니다. 형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형수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몽학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아는 교묘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비님,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그리고 당신이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참고 계신다는 것도요. 무슨 말씀을 솔직해지세요. 당신도 사람인데 친구는 부유하고 자신은 가난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은 그 숨겨진 재산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소아의 말은 교묘하게 이몽학의 마음속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몽학은 깨달았죠. 자신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질투심을 말입니다. 형수님, 그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몽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일단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남편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요. 물론 당신도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당신이 그동안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요. 그날 이후 이몽학은 소아를 자주 만났소. 두 사람은 김유신 몰래 만나 속삭였고 이몽학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운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 소아가 이몽학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소. 내일 남편이 멀리 산속에 있는 사냥터로 가신답니다. 당신도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길을 잃으시게 만들어주세요. 형수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이틀 헤매시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숨겨진 재산의 위치를 알아낼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남편을 우연히 찾아서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 되고 남편은 더욱 당신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이몽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아의 아름다운 미소와 달콤한 약속이 그의 이성을 흐렸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유신과 이몽학은 함께 산으로 사냥을 떠났소. 몽학아, 오늘은 꼭 큰 사슴을 잡아야겠네. 자네 어머님께 보양식을 드려야 할 것 아닌가? 고맙네, 형님. 형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유신은 여전히 친구를 걱정했지만 이몽학의 마음속에는 이미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갔을 때 이몽학은 슬쩍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가면 사슴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런가. 자네가 알아봤다니 그리 가세. 김유신은 의심 없이 이몽학을 따라갔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몽학아, 이상하네. 길이 점점 험해지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닌가? 아,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저 계곡 아래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이몽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김유신이 몸을 숙여 살펴보는 순간이었어. 형님, 조심하십시오. 이몽학은 마치 김유신을 밀듯이 손을 뻗었지만 실제로는 김유신의 발을 걸었답니다. 김유신은 균형을 잃고 가파른 비탈을 굴러 떨어졌죠. 으악! 형님! 형님! 이몽학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곡 아래에서는 김유신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몽학은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미안하네, 형님.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네. 형수님 말씀대로 내일 다시 와서 구해주겠네. 마을로 돌아온 이몽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 양심의 가책과 불안함이 그를 괴롭혔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아의 전갈이 왔습니다. 계획대로 되었나요? 빨리 만나요. 이몽학은 소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태도는 어제와 달랐지요. 어머, 이 선비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세요? 형수님, 형님이 다치셨습니다.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먼저 계획을 정리해야죠. 당신이 지금 당장 가서 남편을 구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몽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하루만 기다려요. 그동안 저는 숨겨진 재산을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당신이 우연히 남편을 찾으면 돼요. 만약 남편이 이미 그렇게 됐다면 그건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에요. 소아의 차가운 말에 이몽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형수님, 설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든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실족한 거고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몽학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안함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소. 잠시 후 그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소? 요즘 눈먼 관상가가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맞춘다더군. 맞소. 내 친척도 그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정말 신통방통하다더이다. 이몽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관상가가 내 운명을 보고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을까? 해가 질 무렵 이몽학은 조심스럽게 관상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오시구려. 이몽학이 방으로 들어서자 관상가가 먼저 말을 꺼냈소. 어서 오시오, 젊은 선비. 자네 운명이 어찌나 불안한 소리를 내는지 내가 귀가 따가울 지경이오. 아니, 관상가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어찌하셨으며 저의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 어찌하셨단 말입니까? 이몽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허, 눈은 멀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막히지는 않았소. 자네 발소리가 문 앞에서 3번이나 멈췄다 걸었다를 반복했소. 그것은 망설임의 소리이지. 그리고 자네가 내쉬는 숨소리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어. 자네 무슨 큰일을 저질렀거나 혹은 저지를 작정인가 보. 관상가의 정확한 지적에 이몽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관상가님, 소문대로 정말 신통하시군요. 실은 제가 큰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고민이라. 자네의 얼굴 소리는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배신과 탐욕의 소리를 내고 있어. 말해보시오. 무슨 일을 저질렀소? 이몽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화와의 만남, 김유신을 산에 버려둔 일,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모두 고백했죠. 관상가는 이몽학의 고백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작은 했었소. 자네의 얼굴 소리에서는 탐욕과 배신의 기운이 진흙탕처럼 뒤섞여 흐르고 있어. 하지만 그 속에 아직 미약하게 남아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자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구려. 기회라니요? 자네의 운명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한쪽은 파멸로 가는 길이요. 다른 한쪽은 구원의 길이요. 자네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이요.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몽학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관상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자네의 친구는 아직 살아있소.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지금 당장 가서 그를 구하지 않으면 자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달을 것이요. 정말입니까? 형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렇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오. 자네가 믿고 있는 그 여인, 그녀의 얼굴 소리는 자네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소. 그녀는 자네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요. 자네가 친구를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녀는 자네를 죄인으로 몰아 관아에 고발할 것이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저를? 이몽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관상가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그녀의 진정한 목적은 남편의 숨겨진 재산이요. 자네는 그저 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소. 지금이라도 친구를 구하러 가시오. 그리고 그 여인의 계략을 폭로하시오.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요. 하지만 제가 형님을 구한다 해도 제 죄는 어찌 됩니까? 저는 분명 형님을 배신했는데 자네의 친구는 자네를 용서할 것이요. 그의 얼굴 소리는 자네에 대한 우정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자네가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요. 관상가의 단호한 말에 이몽학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형님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몽학은 관상가에게 넙죽 절을 올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관상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젊은이여, 자네의 선택이 자네의 운명을 바꿀 것이요. 이몽학은 횃불을 들고 밤산을 헤쳐나갔소.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는 생각했지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탐욕에 눈이 멀어 평생의 친구를 배신하다니.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이몽학은 김유신을 버려두었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횃불을 비추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위 틈에 김유신이 쓰러져 있었죠. 형님! 형님! 이몽학은 급히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유신은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답니다. 몽하가, 자네가 어찌? 김유신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몽학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소아와의 미략, 일부러 길을 잘못 든 것, 형님을 떨어뜨린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김유신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이몽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몽학아,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자네가 돌아와 주어서 고맙네. 형님! 형님! 이몽학은 김유신을 업고 산을 내려왔소.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이몽학이 김유신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소. 집 마당에는 고울 현감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고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나으리, 저 파렴치한 이몽학이란 자가 제 남편을 해치려 했사옵니다. 부디 엄하게 다스려 주소서. 소아가 울부짖자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죠. 과부가 될 뻔한 부인의 사정이 딱하구나. 저 역적놈을 당장 묶어라. 헌데 이때 이몽학이 김유신을 부축한 채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긴 뭘 기다리라는가? 아, 뭐 하느냐? 저놈을 얼른 잡아 포승줄로 묶지 않고? 이에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김유신이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시오. 나으리, 제가 바로 김유신이요. 모두가 깜짝 놀라 김유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아의 얼굴은 순간 창백하게 변했죠. 제 변명에만 정신이 팔려 미처 제 남편이 함께 온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니. 소아가 달려오려 했지만 김유신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부인, 멈추시오. 나는 이제 당신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을? 이몽학에게 들었어. 당신이 내 친구를 꿰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말이오. 당신의 목적은 나의 숨겨진 재산이었죠. 소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터뜨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것은 모두 오해예요. 제가 어찌 당신을 해치려 하겠어요. 오히려 저 이몽학이란 자가 저를 꿰어내려 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당신을 해치고 저를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소아의 거짓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소. 바로 눈먼 관상가였답니다. 허허, 부인.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관상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관상가님,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현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큰 거짓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왔소. 나으리, 저 부인의 얼굴 소리를 들어보니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소이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눈이 멀지 않았소? 소아가 소리쳤지만 관상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이 세 사람의 운명을 읽어드리겠소. 먼저 저 젊은 선비 이몽학. 그의 얼굴 소리에서는 죄책감과 뉘우침이 들립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스스로 돌아와 친구를 구했소이다.
그리고 김유신, 그의 얼굴 소리에서는 친구에 대한 용서와 아내에 대한 실망이 들립니다. 관상가가 소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 부인, 그녀의 얼굴 소리는 다르오.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렸고 이몽학을 이용해 남편을 제거하려 했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틀어지자 이몽학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소이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증거로? 소아가 발악했지만 관상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당신이 이몽학에게 보낸 편지들이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적혀 있어. 그건 어디서? 이몽학이 어젯밤 나를 찾아왔을 때 이 편지들을 가져왔소이다. 그는 진작부터 당신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요. 현감이 편지들을 받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로구나. 소하, 네가 공모하여 남편을 해치려 한 것이 명백하다. 아니에요. 저는 소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며칠 후 김유신은 다리 부상이 나아 걸을 수 있게 되었소. 소아는 관아에 갇혀 신문을 받고 있었고 이몽학은 죄책감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그런 어느 날 김유신이 이몽학을 찾아왔습니다. 몽학아, 나와 함께 좀 가자꾸나. 형님, 저는 형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네가 나를 구했자는가? 그리고 관상가님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신다네. 두 사람은 함께 관상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관상가는 마당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오셨구려 두 분. 어서 앉으시오. 관상가님,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신이 깊이 절을 올리자 관상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은혜라니. 나는 그저 운명의 소리를 전했을 뿐이요. 운명을 바꾼 것은 이몽학, 자네 자신이었소. 관상가님,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몽학이 고개를 숙이자 관상가가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 소리가 이제야 맑아지고 있어.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갇혀 지내서는 안 돼요. 자네는 잘못을 뉘우쳤고 친구를 구했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요. 바로 그때 관상가의 집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김유신의 먼 친척인 윤씨 아가씨로 소아의 일을 듣고 김유신을 위로하러 왔다고 했죠. 사촌 오라버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윤씨는 상냥하고 따뜻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죠. 관상가는 윤씨의 목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 아가씨의 얼굴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구려. 따뜻함과 진실함이 가득 차 있어. 감사합니다, 관상가님. 윤 씨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관상가가 이몽학을 향해 말했죠. 이몽학, 자네의 운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구려. 자네 얼굴 소리에서 새로운 인연의 소리가 들리요. 새로운 인연이라니요.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여인이 관상가의 집을 찾아왔어. 그녀는 약재상 김주사의 딸 은화로 오래전부터 이몽학을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이몽학 선비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괜찮으세요? 은하는 이몽학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이몽학의 착한 마음씨를 높이 샀답니다. 은하 아가씨, 제가 무슨 면목으로? 선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거예요. 선비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은화의 따뜻한 말에 이몽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관상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보시오, 이몽학. 내가 말했던 새로운 인연이 바로 이것이오. 이 아가씨 얼굴 소리는 자네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김유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몽아가, 은화 아가씨는 좋은 분이네. 나도 전부터 자네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네. 그날 이후 이몽학과 은화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유신과 윤씨도 가까워졌답니다. 한편 관아에 갇힌 소아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소. 그녀는 현감에게 거짓 임신 사실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나으리, 제 뱃속에는 김유신의 자식이 있사옵니다. 부디 이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현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만약 정말 아이가 있다면 함부로 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을 불러 확인해 보도록 하지. 소아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의원은 돈으로 매수하면 되지. 그리고 시간을 끌다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생길 거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 관상가가 이미 그녀의 계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관상가는 현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부인의 얼굴 소리를 들어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꾸미고 있소이다. 그녀는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오. 또다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소. 하지만 의원이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나으리, 저를 믿으시오. 제가 틀린 적이 있었소?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직한 의원이 소아를 진찰했습니다. 나으리, 이 부인은 아이를 가지지 않았사옵니다. 뭐라고? 소아는 창백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부인, 그대는 또 거짓말을 하였구나.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현감은 단호하게 말했고 소아는 결국 유배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소아가 유배를 떠난 후 김유신과 이몽학은 다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큰 복제를 준비했지요. 관상가님,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것으로나마 갚고 싶습니다. 김유신이 돈주머니를 내밀자 관상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소. 나는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선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요. 김유신과 이몽학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몽학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관상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체 관상가님은 어떻게 눈이 멀었는데도 모든 것을 이리도 정확히 아시는 겁니까? 관상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자네들과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어떤 실수를 말씀이십니까? 이에 관상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나는 관상가가 되기 전 평생 재물에만 집착하며 살았소이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는 것에만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숨겨둔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다가 한 명 죽는 사고가 일어났소. 김진사는 그 충격으로 죽은 척하고 숨어만 지내다가 우연히 한 도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사는 내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시력을 가져갔소이다. 도사는 말했소. 눈이 있으면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한다.
눈을 잃어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말이오. 듣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이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관상가는 이몽학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몽학, 자네도 이제 알겠죠? 자네가 탐냈던 재물은 결국 불행만 가져온 것이었소. 하지만 자네가 되찾은 우정과 진실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요. 예, 어르신.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요. 그날 이후 관상가는 번 돈을 전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과거에 재물에만 집착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는 남을 돕는 삶을 사는데 더 매진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이몽학과 은화는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화 아가씨, 나는 아직 가난하지만 과거에 급제할 꿈을 갖고 있소이다. 이런 나를 믿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비님, 저는 선비님의 진실한 마음을 사랑합니다요. 재물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들은 서로의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은화의 아버지 김주사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죠. 이몽학, 자네는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구만 그래. 이후 이몽학과 은화는 5 아이를 낳아 화목하게 살았으며 이몽학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그 눈먼 관상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군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늘 그걸 볼 줄 아는 진정한 눈은 얼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네. 그럼 여기까지. 탐욕에 눈이 멀면 진실을 볼 수 없고 진정한 뉘우침만이 뒤집힌 운명을 바로잡는다는 이 얘기에 공감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